제가 한 세기를 가까이 살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돈은 벌면 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돈은 지키는 방식이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젊을 때는 일하고 움직이면 돈이 따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년을 지나 노년에 접어들면 같은 노력으로도 돈이 새어나가는 순간을 자주 겪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경제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이렇습니다. 돈이 붙는 사람은 큰 결심 이전에 작은 습관이 다르고 그 작은 습관 속에 이미 운의 방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겉으로는 물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남에게 주면 안 되는 물건이라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건 미신 아닌가요? 나눔이 좋은 것 아닌가요? 저는 나눔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눔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나눔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상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기둥을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평생 교육자로 살며 수많은 사람의 인생 곡선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너무 쉽게 주고 너무 쉽게 내어주는 분들 중에 노후에 마음이 무너지고 생활이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건을 아무렇게나 넘기는 태도는 결국 자기 삶의 중심도 아무렇게나 넘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중고 거래가 아주 활발합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새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쓰던 물건도 쉽게 팔고 쉽게 나눕니다. 그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물건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기운의 흔적이자 생활의 질서라는 점입니다. 특히 오래 쓰던 물건일수록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습관, 감정, 생활의 리듬이 남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비주의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매일 만지는 것에 영향을 받고 매일 쓰는 것에 마음이 스며들고 그 마음이 생활을 바꾸며 생활이 결국 경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전쟁 직후의 혼란 속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었습니다. 그 나눔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시절 어른들이 유난히 조심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 물건이나 아무에게나 함부로 넘기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이건 집안 기둥 같은 물건이다. 이건 사람 몸에 붙는 물건이다. 이건 집안에 먹을거리를 담는 물건이다. 그런 말들이 있었지요. 그 말이 단순한 미신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삶을 지키는 기술이었습니다. 작은 것을 지키는 사람이 큰 것도 지킬 줄 압니다. 그리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남을 도울 힘도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돈복 금전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더 현실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재정과 마음의 안정은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고 무엇을 어디까지 내어주며 어디서부터는 지키는지에 달려있다. 저는 이것을 생활의 품격이라고 부릅니다. 품격은 비싼 옷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품격은 보이지 않는 경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필요 없으니 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 중 일부는 당신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연결된 것, 집안의 먹을거리와 연결된 것, 집의 안전과 연결된 것, 잠자리와 연결된 것, 그리고 당신이 오랫동안 품어온 기억과 성취와 연결된 것. 이런 물건을 무심코 넘기는 순간 사람은 묘하게 허전해집니다. 그리고 허전함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구멍을 만듭니다. 인간은 마음에 구멍이 나면 소비가 늘거나 관계가 흔들리거나 판단이 흐려집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좋은 뜻으로 줬는데 왜 그 이후로 일이 자꾸 꼬이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말합니다. 좋은 뜻이 나쁜 결과를 만들었다기보다 경계 없는 마음이 생활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흐릅니다. 흐른다는 말은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문제는 흐름이 아니라 새는 것입니다. 강이 흐르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둑이 무너지면 홍수가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고 나가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경계가 없으면 새어나가고 그 새어나감이 반복되면 결국 불안이 쌓입니다. 불안이 쌓이면 사람은 조급해지고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그리고 실수는 대체로 돈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구체적인 기준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려 합니다. 나눠도 되는 것과 나누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노후로 갈수록 이 구분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다시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경계가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에는 시간이 더 듭니다. 그러니 나눔의 미덕은 그대로 품되 지키는 지혜를 함께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한 세기를 살며 얻은 현실적인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 내용은 남에게 쉽게 넘기면 안 되는 물건들입니다. 어떤 것은 몸과 연결된 것이고 어떤 것은 집안의 먹을거리와 연결된 것이고 어떤 것은 나의 성취와 기억이 들어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잠자리처럼 가장 깊은 기운이 모이는 영역과 연결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을 걷어내고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세워드리려는 것입니다. 원칙이 세워지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은 판단이 맑아지고 판단이 맑아지면은 돈도 관계도 자연히 안정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겠습니다.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물건을 잘 지켜도 말과 관계가 흐트러지면 운이 아니라 삶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사람을 고르는 기준과 말을 다루는 태도까지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돈은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오고 사람을 통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돈을 지키려면 먼저 마음과 관계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심코 이 정도는 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넘겨왔던 물건들 가운데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는 집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삶의 경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생각보다 여러분의 노후를 단단하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제가 강조한 것은 단순합니다. 돈은 벌기보다 지키는 방식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 그리고 지키는 방식은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라 생활의 경계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 경계를 실제로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 가장 현실적인 물건 두 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일부러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후의 지혜는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원칙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은 속옷입니다. 어떤 분들은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속옷이 무슨 돈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사람의 삶이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보았습니다. 크게 무너지는 일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허물에서 시작됩니다. 속옷은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몸에 가까운 물건입니다. 몸에 가까운 것은 마음에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까운 것은 결국 생활의 질서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속옷은 단지 천조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며 흘리는 땀, 체온, 피로,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들이 가장 먼저 스며드는 곳이 속옷입니다. 젊을 때는 그저 위생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몸이 곧 삶의 기반이라는 것을, 기반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판단이 흔들리면 돈이 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연결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과 돈의 흐름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입던 옷도 서로 나누고 물건도 빌려 쓰며 살았습니다. 그 마음은 참 예뻤지요. 그러나 저는 늘 한 가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몸에 닿는 것은 나누지 마라. 특히 속옷은 새 것으로만 주고받아라.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위생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 경계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눔에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는 나눔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습관이 됩니다. 속옷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그 물건과 함께 내 생활의 흔적을 넘기는 것입니다. 특히 한 번만 입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 번이라도 내 몸의 일부처럼 쓰인 물건은 내 영역에 속합니다. 그 영역을 자꾸 타인에게 내어주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도 돈에서도 경계를 지키지 못합니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것은 거절을 못하는 성격입니다. 부탁을 거절 못하고 요구를 거절 못하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다가 결국 마음도 재정도 지치게 됩니다. 속옷을 나누는 습관은 그런 삶의 구조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 원칙을 하나 세우십시오. 속옷은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 선물하고 싶다면 반드시 새 것을 준다. 이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생활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풍요를 지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칼과 이가 나간 그릇 같은 깨진 주방용품입니다. 이 부분은 더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칼을 매일 쓰고 그릇을 매일 씁니다. 그런데 칼은 단지 도구가 아니라 날입니다. 날은 자칫하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저는 칼을 볼 때마다 말의 날을 떠올립니다. 사람은 칼보다 말로 더 많이 다칩니다. 칼이 날카로울수록 조심하듯 말이 날카로워질수록 인간관계는 무너집니다. 주방에서 날카로운 칼을 함부로 다루지 않듯 삶에서도 날카로운 감정과 말은 함부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쓰던 칼인데 아직 멀쩡하니 누가 쓰면 좋지라는 생각으로 남에게 그냥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물건이 아깝지요. 하지만 칼은 기운을 자른다는 상징이 있습니다. 상징을 믿지 않는 분들도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봐도 남에게 칼을 줄 때는 책임이 따릅니다. 상대가 다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날카로운 물건은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처리는 정리입니다. 정리는 질서입니다.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돈도 정리할 줄 압니다. 이가 나간 그릇은 더 분명합니다. 그릇이 깨졌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삶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진 그릇을 계속 쓰다 보면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불완전함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작은 불편을 그냥 참고, 작은 금을 그냥 넘어가고, 작은 손해를 그냥 견디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언젠가 큰 손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큰 돈을 잃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새는 구멍을 방치해서 생기는 습관적 손실입니다. 제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참 검소한 분들이었는데 밥상을 보니 그릇이 여기저기 이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릇들은 오래 썼으니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은 웃으며 아깝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그 집 이야기를 다시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돈 문제로 자주 다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 하나가 모든 원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에서 깨진 것을 그냥 두는 태도가 관계에도 돈에도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깨진 것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돈에서도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줄 압니다. 그러니 이런 원칙을 세우십시오. 칼은 함부로 나누지 않는다. 필요 없으면 안전하게 처리한다. 이가 나간 그릇, 금간 그릇은 절대 남에게 주지 않는다. 내 집에서도 오래 붙잡지 않는다. 이것은 운을 믿어서가 아니라 삶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질서가 회복되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은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은 돈이 붙기 시작합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혹시 이런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다 버리라는 말입니까? 버리면 낭비 아닙니까? 저는 낭비를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리를 권합니다.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비우지 못하면
채울 수 없습니다. 비우지 못하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붙잡는 사람은 결국 필요한 것을 지킬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나눔이 나쁜 것이 아니라 경계 없는 나눔이 문제입니다. 좋은 나눔은 상대를 살리고 나도 살립니다. 하지만 기준 없이 주는 나눔은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속옷을 주는 사람은 상대도 곤란하게 만들 수 있고, 깨진 그릇을 주는 사람은 상대의 집에 불편과 불안을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할 때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이란 가장 좋은 것을 주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는 매우 기본입니다. 몸에 닿는 것, 그리고 날카로운 것과 깨진 것, 이것만 조심해도 생활의 경계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경계가 세워지면 마음이 서고, 마음이 서면 돈의 흐름도 서서히 바뀝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안의 먹을거리와 재물의 상징과 연결된 물건들, 즉 밥그릇과 밥통, 쌀통과 밥솥 같은 것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물건을 무심코 넘기면 생활의 뿌리가 흔들리는지, 그리고 부득이하게 나눠야 할 때는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한지 현실적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몸에 가장 가까운 물건은 쉽게 넘기지 말 것, 그리고 날카로운 물건이나 깨진 그릇처럼 불완전함을 품은 물건은 함부로 나누지 말 것.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의 안정과 금전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의외로 부엌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엌을 단지 요리하는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부엌은 한 가정의 생존이 모이는 곳이고 가족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러니 부엌에서 쓰는 물건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집안의 질서와 안정, 그리고 먹고 사는 감각을 붙잡아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전쟁과 혼란을 지나며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으로 배웠습니다. 지금은 풍요의 시대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불안할수록 우리는 집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밥, 음식, 저장, 정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돈이 새는 집은 대개 부엌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반대로 부엌이 단정한 집은 이상하게도 생활이 안정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매일의 반복이 마음의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선택을 만들며 선택이 재정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물건들은 이렇습니다. 밥그릇, 밥통, 쌀통, 밥솥, 그리고 음식이나 곡식을 담아두는 그릇들입니다. 요즘은 안 쓰니 가져가세요 하며 지인에게 주는 경우가 많지요. 새 것도 아닌데 아깝다. 친구가 필요하다. 부모님 댁에서 쓰던 것이니 쓰임이 있다.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은 이 물건들을 쉽게 넘기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만들어내는 생활의 뿌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곡식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쌀이 그렇고 어느 나라든 주식이 그렇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배를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을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밥을 담는 그릇과 밥을 짓는 도구는 우리 집이 다시 살아갈 힘을 상징합니다.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남에게 건네는 순간 마음의 한쪽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생깁니다. 나는 내 생존의 도구를 쉽게 내어줄 만큼 내 기반을 가볍게 여긴다. 그 메시지는 작지만 반복되면 삶의 감각을 흔듭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늘 허전합니다. 그럴 때 저는 재테크부터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활부터 묻습니다. 집에서 밥은 제대로 드십니까? 부엌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식탁에서 가족이 함께 앉는 시간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놀랍니다. 돈 이야기하러 왔는데 밥 이야기를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밥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돈도 소홀히 합니다. 밥을 대하는 태도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밥그릇은 특히 그렇습니다. 밥그릇은 매일 내 입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남에게 주는 행위는 단순한 물건 나눔이 아니라 내가 매일 살아온 리듬을 통째로 넘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고 싶다면 차라리 새 그릇을 사서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새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쓰던 그릇은 내 집의 생활력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특히 그 집이 한때 잘 풀리던 시절의 그릇이라면 사람들은 더더욱 이 그릇이 좋다고 말하며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합니다. 좋은 그릇은 그릇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그릇을 쓰며 살아온 당신의 생활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생활을 남에게 주는 것보다 그 생활의 태도를 남에게 전해주는 것이 더 큰 선물입니다. 밥솥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솥은 집안의 중심에 가까운 물건입니다. 밥솥이 고장나면 집안 리듬이 깨집니다. 밥솥을 통해 매일 아침과 저녁이 정리되고 가족이 먹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건을 남에게 그냥 주는 것은 집안의 시간과 질서를 함께 넘기는 상징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상징의 힘입니다. 인간은 상징에 의해 움직입니다. 결혼 반지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약속의 상징이듯 밥솥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가정의 리듬과 생존의 상징입니다. 쌀통과 저장 용기도 그렇습니다. 곡식을 담는 통은 내 집에 내일이 있다는 뜻을 품습니다. 내일 밥을 지을 쌀이 있다는 것은 내일의 안정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 안정의 상징을 너무 쉽게 내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생활이 흔들릴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은 결국 충동 구매로 이어지기도 하고 관계에서 쓸데없는 지출을 만들기도 하며 스스로를 탓하는 감정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길은 여러 가지지만 시작은 대부분 마음의 불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런 물건은 절대 나누지 말아야 합니까? 나눔은 나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나눔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나누어야 한다면 저는 두 가지 원칙을 권합니다. 첫째, 그냥 주지 말고 반드시 주고받음의 형태로 만드십시오. 큰 돈을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액이라도 혹은 작은 선물이라도 혹은 상대의 도움이라도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짜로 내어주었다가 아니라 가치가 오갔다는
감각입니다. 이것이 경계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경계가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돈도 새지 않습니다. 둘째, 나누기 전에 정화의 시간을 두십시오.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잠깐 멈추는 시간을 두십시오. 햇볕이 드는 곳에 하루 이틀 두는 것도 좋고, 깨끗이 닦아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정리되면은 그 물건을 내어주는 행위가 허전함이 아니라 정돈된 나눔이 됩니다. 정돈된 나눔은 오히려 복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내가 쓰던 밥그릇을 주기보다 함께 밥을 먹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물건보다 관계에서 힘을 얻습니다. 노후에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보다 삶의 리듬입니다. 리듬이 무너지면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리듬이 살아있으면 돈이 많지 않아도 단단합니다. 그러니 부엌의 물건을 함부로 내어주는 대신 부엌의 리듬을 지키십시오. 밥을 제때 먹고 식탁을 정리하고 저장을 단정히 하고 내 집은 내일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십시오. 그 감각이 삶의 중심을 세워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엌의 연장선에 있는 또 하나의 상징, 소금과 소금을 담는 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소금이 집의 경계를 지키는 물건으로 여겨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불안할 때 왜 소금 같은 단순한 것에서 다시 힘을 얻는지 생활의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이 그것까지 라고 묻는 주제.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노후의 안정과 마음의 경계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물건 하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너무 흔해서 가치를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흔한 것이야말로 삶의 뼈대를 이룹니다. 밥이 그렇고 물이 그렇고 공기가 그렇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소금을 신비한 물건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소금이 왜 오랫동안 집을 지키는 것에 상징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경제적으로 불안할 때 소금 같은 단순한 것부터 다시 정리해야 하는지 인간의 생활과 심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불안을 겪습니다. 젊을 때는 경쟁이 불안이고 중년에는 책임이 불안이며 노년에는 건강과 고독이 불안입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복잡한 방법을 찾습니다. 투자, 정보, 대단한 비법.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안을 이기는 길은 늘 단순함으로 돌아갑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잠자리를 정돈하고 말의 습관을 다듬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금은 그 단순함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더하지만 동시에 음식이 상하지 않게 지켜줍니다. 즉 소금은 살리는 역할과 지키는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웁니다. 삶에서도 돈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은 더하는 능력보다 썩지 않게 지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소금은 저장의 기술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오래 보존하는 것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니 소금은 생존의 상징이었고 생존이 곧 재물의 상징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집안에 저장할 것이 있고 그 저장이 안전하면은 사람은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면 판단이 맑아지고 판단이 맑아지면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들며 결국 재정이 안정됩니다. 이렇게 보면 소금은 풍수의 상징이기 이전에 생활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왜 소금을 남에게 주지 말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금은 집안의 경계를 지키는 물건이었습니다. 문턱은 집의 경계이고 현관은 외부와 내부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경계가 흐트러지면 집은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가 흐트러지면 관계에서 휘둘리고 감정에서 휘둘리고 돈에서도 휘둘립니다. 소금을 자주 두는 곳이 바로 현관이라는 이야기가 많은 것도 결국 경계를 세우라는 생활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은 돈이 새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벌이는 있는데 늘 남는 것이 없고 작은 지출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재무표부터 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생활을 물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신발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현관에 쌓인 잡동사니는 없습니까? 부엌의 소금은 어디에 두십니까? 그분이 웃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게 돈과 상관이 있나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관이 어수선하면 마음의 출입도 어수선해집니다. 마음이 어수선하면 지출이 어수선해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며칠 뒤 연락을 주었습니다. 현관을 정리하고 매일 소금을 갈아두는 행동을 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충동적으로 사던 작은 소비가 줄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소금의 기적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정리의 습관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돈을 바꾼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불안하고 돈이 흔들릴 때 소금을 타인에게 쉽게 나누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단지 조미료만이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을 정리하는 상징이자 생활의 경계를 세우는 표지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는 먼저 내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경계가 세워진 다음에야 남을 돕는 나눔이 건강해집니다. 흔들리면서 나누는 것은 상대를 돕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불안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소금을 담아두던 항아리나 단지도 함부로 넘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건 그냥 그릇이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무엇을 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은 집안의 잡기를 막고 음식의 맛을 지키고 때로는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담아온 그릇은 일종의 집안의 습관이 축적된 그릇입니다. 저는 이것을 미신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특정한 목적으로 오래 쓰면 그 물건은 그 목적의 상징이 됩니다. 상징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 그 상징을 가볍게 넘기는 것은 마음의 기둥을 가볍게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소금은 새로움이 중요합니다. 왜 옛사람들은 소금을 주기적으로 갈아두라고 했을까요?
소금은 습기를 먹고 변합니다. 집안이 어수선하고 마음이 탁하면 소금도 빨리 눅눅해집니다. 이 말이 신비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집안이 어수선하면 습기 관리도 안 되고 환기도 잘 안 되며 결국 생활이 전체적으로 흐트러집니다. 그 흐트러짐이 소금에서 먼저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니 소금을 갈아두는 행위는 단지 소금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을 다시 새롭게 정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선언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교수님, 그러면 소금은 절대 주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의 생활이 안정되고 마음의 경계가 튼튼할 때 누군가가 소금이 필요하다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냥 툭 주기보다 주고받음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돈을 받는 것이 꼭 목적이 아닙니다. 작은 과일 한 봉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서로의 마음이 오가는 교환이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환은 관계의 균형을 만들고 균형은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금 이야기는 결국 경계의 이야기입니다. 경계는 인간관계에서도 필요합니다. 돈이 새는 가장 큰 통로 중 하나는 관계의 경계가 무너질 때입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공짜로 시간을 주고 공짜로 감정을 소모하고 공짜로 돈을 내어주다 보면 결국 생활이 흔들립니다. 소금을 현관에 두는 습관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밖과 안을 구분하라. 남과 나를 구분하라. 주고받음의 질서를 세우라. 이 질서가 서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돈도 관계도 자연히 안정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죽어있는 물건과 망가진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말라버린 꽃, 시든 식물, 오래 묵혀둔 잡동사니, 그리고 특히 망가진 인형 같은 것들이 왜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생활의 흐름을 막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노후의 삶이 가벼워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란 버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 방향이 세워질 때 돈도 마음도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주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죽어있는 물건과 망가진 물건입니다. 이 말이 거칠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노후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실제로는 돈이 없음이 아니라 정리가 안 됨이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안 되면은 마음이 정체되고, 마음이 정체되면은 생활이 정체되며, 생활이 정체되면은 돈도 정체됩니다. 그리고 정체된 돈은 대개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물건과 추억이 늘어납니다. 젊을 때는 집이 비어 있습니다. 살면서 채워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채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 부담이 커지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치우기 싫어서, 버리기 싫어서, 정리하기 싫어서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물건은 단지 물건이 아니라 미뤄둔 마음이 됩니다. 미뤄둔 마음은 계속해서 내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저는 이것을 교육자로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재정 상담을 받으러 와서도 이야기를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결국 집이 너무 어수선해서 우울하다는 말로 끝이 납니다. 집이 어수선하면은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마음이 어수선하면 선택이 어수선합니다. 이 연결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먼저 죽어있는 물건의 대표적인 것이 조화, 말린 꽃, 시든 식물, 죽은 식물입니다. 꽃은 원래 살아있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생기가 있어야 꽃이죠. 그런데 죽은 꽃을 오래 두면 집안의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장식인데 뭐 어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식이야말로 마음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분위기를 들이마십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시든 식물이라면 무의식은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집은 생기가 줄었다. 그 메시지는 나도 모르게 몸을 무겁게 하고 의욕을 떨어뜨리고 결국 생활의 리듬을 느리게 만듭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식물을 기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생긴 뒤 작은 화분 하나를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분을 돌보는 시간이 제게 묘한 힘이 되었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맞게 하고 잎을 닦아주는 과정은 단순히 식물을 돌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돌보고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분이 시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제 마음도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살리는 일이 곧 내 삶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그러니 시든 식물은 빨리 처리하십시오.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시든 것을 붙잡는 것이 더 큰 죄책감을 만들고 더 큰 무기력을 낳습니다. 다음은 오래 묶여있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묶여있는 물건은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존재만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장롱 깊숙한 곳의 상자, 창고의 박스, 서랍 속에 쌓인 종이들,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소음을 냅니다. 언젠가 정리해야 하는데 이 생각이 매일 조금씩 에너지를 가져갑니다. 노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에너지를 미루는 일에 쓰면 정작 중요한 건강과 관계와 삶의 즐거움에 쓸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벌 기회도, 돈을 아낄 의지도 약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죽은 것은 살릴 수 없다면 보내라. 보내는 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보내는 것은 삶의 통로를 뚫는 일입니다. 강물이 흐르려면 막힌 곳을 치워야 합니다. 물건도 그렇습니다. 막힌 집은 공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공기가 흐르지 않으면 마음도 흐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돈도 흐르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운처럼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돈은 흐름이라는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파손된 물건입니다. 금이 간 액자, 망가진 우산, 고장난 시계, 손잡이가 부러진 가방, 잘 닫히지 않는 서랍. 사람들은 이런 물건을 그냥 둡니다. 아직 쓸만해. 언젠가 고치지. 그런데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매번 당신에게 작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닫히지 않는 서랍을 밀어 넣을 때마다, 고장난 스위치를 눌러도 불이 잘 안 켜질 때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짜증을 저장합니다. 그 짜증이 쌓이면 말이 거칠어지고 관계가 날카로워지고 돈을 다루는 판단도 거칠어집니다. 저는 노후의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불편이 사라지는 것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작은 불편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특히 망가진 인형은 가능하면 집에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필 인형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인형을 주술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형은 이상하게도 인간의 형태를 닮았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닮은 물건은 감정이 붙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형이 훼손된 모습으로 오래 방치되면 보는 사람의 무의식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묻어있는 인형이라면 더 그렇죠. 추억은 소중하지만 추억을 보존하는 방식은 인형의 파손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사진 한 장, 마음속 기억으로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감사의 마음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너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 너와 함께한 시간이 고맙다. 그리고 보내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보내는 행위는 마음을 가볍게, 가벼운 마음은 생활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키우던 식물을 남에게 넘기는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화분을 주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길러온 식물은 내 집의 리듬을 함께 살아온 존재입니다. 내가 불안한 시기에 함께 있었던 식물, 내가 기쁜 시기에 함께 자란 식물은 나의 감정과 시간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넘기면 마음이 허전해질 수 있습니다. 허전함은 노후에 위험합니다. 허전함이 커지면 사람은 관계에 집착하거나 필요 없는 소비로 허전함을 메우려 합니다. 그러니 만약 정말로 식물을 나누어야 한다면 최소한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깨끗이 돌보고 햇빛을 충분히 쐬게 하고 잘 살아라는 마음을 담아 보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서로 작은 교환을 하십시오. 작은 화분 받는 대신 작은 과일이라도 작은 정성이라도 오가면 좋습니다. 그 교환은 당신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제가 노후의 정리 원칙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죽은 것은 붙잡지 마십시오. 둘째, 망가진 것은 고치거나 보내십시오. 셋째, 오래 묶인 것은 반드시 열어보고 역할이 없으면 정리하십시오. 이 3가지만 해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마음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는 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선택의 기술입니다. 무엇을 남길지 선택하는 사람이 돈도 선택할 줄 압니다. 관계도 선택할 줄 압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힘은 선택입니다. 선택이 서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은 불안이 줄고 불안이 줄면은 돈도 관계도 안정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선물의 영역, 즉 지갑, 가방, 금고, 침대 매트리스, 가구처럼 내 삶의 성취와 안전과 휴식을 담았던 물건들을 왜 쉽게 넘기면 안 되는지, 그리고 진짜로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어떤 방식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지 현실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가장 자주 실수하는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사랑이고 정성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동시에 경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후로 갈수록 선물은 단순한 물건의 이동이 아니라 내 삶의 시간과 기억, 성취와 불안을 함께 옮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겁주려는 뜻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물을 더 품격 있게, 더 안전하게 서로에게 부담 없이 주고받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좋은 선물은 상대를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내 마음도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들은 상대가 좋아해도 내가 준 뒤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해지고 삶의 리듬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물건들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것들입니다. 첫째, 지갑입니다. 지갑은 돈을 넣는 물건이라서가 아니라 내 생활의 신뢰를 넣는 물건입니다. 신분증, 카드, 영수증, 때로는 가족 사진까지 지갑은 나라는 사람의 일상을 담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교수님, 제가 가장 잘 되던 시절 쓰던 지갑을 아들에게 주면 그 기운을 받을 것 같아서요.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 세기를 살며 배운 것은 이렇습니다. 운이나 기운은 물건으로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전해줘야 합니다. 내가 잘 되던 시절에 지갑을 준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갑을 주고 난 뒤 내 마음에 생기는 허전함이 문제입니다. 허전함은 작은 소비로 메우려 하고 작은 소비가 쌓이면 불안이 됩니다. 불안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지갑을 선물하고 싶다면 반드시 새 지갑을 선물하십시오. 새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쓰던 지갑은 내 인생의 한 구간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념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방입니다. 가방은 지갑보다 더 큽니다. 더 크다는 것은 단지 크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방은 내 삶의 영역을 담습니다. 서류를 넣고, 약을 넣고, 우산을 넣고, 때로는 내가 아끼는 물건을 넣습니다. 즉, 가방은 내 생활의 범위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내가 번성하던 시절의 가방을 누군가에게 좋은 의미로 넘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꼭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교수님, 그때부터 이상하게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저는 그 원인을 가방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사람의 심리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들고 다니며 나의 성취와 책임을 품었던 가방을 내어주는 순간 무의식은 그것을 정리가 아니라 이탈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내 삶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내 성취의 그릇을 먼저 내어준 느낌이 들 수 있지요. 그러니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은 새 것이 좋습니다. 중고라도 상태가 좋다고 해도 내가 쓰던 것을 성공의 상징처럼 주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금고입니다. 금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금고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상징입니다. 누구나 금고를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요한 것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금고를 남에게 주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지키던 안전을 넘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생활의 경계를 약하게 만듭니다. 저는 정말로 상대를 돕고 싶다면 쓰던 금고를 주기보다 상대가 새 금고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쿠폰이든 혹은 작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새 물건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품격 있고 안전합니다. 그것이 주는 사람의 경계를 지키고 받는 사람의 자존감도 지켜줍니다. 넷째, 침대와 매트리스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웃합니다. 교수님, 매트리스가 무슨... 그런데 저는 노후의 삶에서 잠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압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잠이 곧 건강이고 건강이 곧 마음이며 마음이 곧 돈이라는 연결을 더 분명히 봅니다. 잠은 하루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침대는 그 회복의 자리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안 풀릴 때도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눈을 뜹니다. 그러니 침대와 매트리스는 내 삶에 가장 깊은 감정이 축적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좋은 뜻으로 넘기면 상대도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나도 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평온할 때 쓰던 것을 내어주고 나면 생활의 중심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매트리스를 주기보다 그 사람이 새 매트리스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가구입니다. 가구는 단순히 집안을 채우는 물건이 아닙니다. 가구는 집의 질서를 만듭니다. 식탁은 가족의 대화를 만들고, 서랍은 생활의 정리를 만들고, 장롱은 계절의 리듬을 만듭니다. 그러니 내가 오랫동안 쓰던 가구를 아깝다는 이유로 그냥 넘기면 내 집의 질서가 하나씩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집의 질서가 곧 마음의 질서입니다. 집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지출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구를 선물할 때도 가능하면 새 것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꼭 중고로 나눠야 한다면은 최소한 그냥 주는 방식이 아니라 작은 교환을 하거나 정성스럽게 정돈해서 이 물건이 너의 집에서 새 역할을 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교수님,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나누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나눔은 필요합니다. 다만 노후의 나눔은 희생이 아니라 질서 위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현실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 삶의 뿌리와 연결된 물건은 새 것으로 선물하라. 둘째, 내가 오래 쓰며 성취와 불안을 담았던 물건은 쉽게 내어주지 말라. 셋째, 어쩔 수 없이 나눠야 한다면 반드시 주고받음의 형태로 만들라. 이 세 가지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물건을 주며 자신의 마음도 함께 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경계 없이 흘러가면 시간이 지나 반드시 후회가 됩니다. 그때 왜 그렇게 쉽게 줬지? 내가 너무 바보 같았나? 이런 후회는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작은 사람은 돈 앞에서도 작아집니다. 돈은 결국 마음의 크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돈도 단단히 지켜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나눠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내 생활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편안하게 도울 수 있는지, 즉 거래의 지혜와 교환의 품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돈을 받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햇볕에 두는 행위가 왜 마음을 정리해 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돈복의 핵심이 결국 사람과 말에 있다는 결론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눠야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이 아깝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기도 하고 또 정 때문에 그냥 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이 참 현실적이라서 좋습니다. 삶은 교과서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 흔들리고 상황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원칙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칙을 현실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냥 주지 말고 주고 받음으로 바꾸라. 저는 이 말을 가장 먼저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합니다. 교수님은 돈을 꼭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핵심은 공짜로 내어주는 심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는 순간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남습니다. 하나는 나도 모르게 생기는 허전함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가 나에게 빚을 졌다는 불편한 감각입니다. 허전함은 내 마음을 흔들고 불편함은 관계를 흔듭니다. 둘 다 노후에는 치명적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얇은 유리처럼 조심스럽습니다. 작은 금이 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교환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내가 밥솥을 내어주어야 한다면 상대가 나에게 과일 한 봉지를 가져오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그릇을 나눈다면 상대가 커피 한 잔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돈이 아니라 손을 좀 빌려달라고 말해도 됩니다. 집 정리를 함께 해달라. 무거운 것을 옮겨달라. 서류 정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가치가 오가는 구조를 만들면은 그 물건은 단순히 내 운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관계가 건강하게 연결되는 다리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거래라고 부르기보다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균형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둘째, 나눔 전에 반드시 멈춤의 시간을 가져라. 사람은 급할 때 실수합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실수합니다. 상대가 간절해 보이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는 시간을 권합니다. 당장 달라고 해도 내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이 경계입니다. 내일 준다고 해서 상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루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 하루 동안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내 삶에서 어떤 의미였나? 지금 이걸 내어주면 나는 무엇을 대신 준비해야 하나? 상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상대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나눔은 충동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선택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셋째, 햇볕에 두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정리의 기술이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웃습니다. 하지만 저는 햇볕의 의미를 아주 현실적으로 봅니다. 햇볕은 건조시키고 냄새를 없애고 세균을 줄이고 무엇보다 새 출발의 느낌을 줍니다. 내가 쓰던 물건을
닦고 말리고 햇볕을 받게 하는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이 물건은 이제 내 집을 떠나 다른 역할을 한다는 선을 긋는 일입니다. 이 선이 없으면 사람은 계속 뒤돌아봅니다. 그거 잘 쓰고 있나? 내가 괜히 좋나? 이런 마음이 남으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햇볕에 하루 이틀 두는 것은 사실상 마음의 이별식입니다. 이별을 잘해야 새 만남이 건강합니다. 넷째, 새 것과 중고의 구분은 곧 인생의 품격이다. 저는 선물을 할 때 특히 지갑, 가방, 매트리몬에 금고처럼 삶의 상징이 큰 물건은 가능하면 새 것으로 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많아서 새 것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 것이 부담이라면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돕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새 지갑을 사줄 형편이 안 된다면 지갑을 사라고 소액을 보태주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네가 새 것을 선택해라 라고 말하면 그 안에는 자존감을 지키는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도 편하고 주는 사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품격입니다. 품격은 가격이 아니라 방식에서 나옵니다. 다섯째, 정 때문에 주는 습관을 끊어야 노후가 산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후가 가까워질수록 정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이 많아서 경계가 무너지면 결국 마음도 돈도 다치게 됩니다. 누가 부탁하면 바로 주고, 누가 힘들다 하면 바로 내어주고, 누가 필요하다 하면 바로 양보하는 삶을 오래 살면 언젠가 당신의 삶은 텅 비게 됩니다. 텅 빈 삶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텅 빈 삶은 지친 삶입니다. 그러니 정을 지키려면 경계를 세우십시오. 경계는 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이 오래가게 하는 울타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세기를 살며 확신하게 된 돈복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돈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재정의 안정은 결국 사람과 말에서 결정된다.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내뱉느냐가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삶이 길어집니다. 불평과 비난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에너지가 줄어들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돈이 듭니다.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의 원칙을 세 줄로 정리합니다. 첫째, 물건을 줄 때는 경계를 세워라. 둘째, 사람을 만날 때는 에너지를 지켜라. 셋째, 말을 할 때는 복을 쌓아라. 이 세 줄이 지켜지면 큰 재테크를 하지 않아도 삶은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돈은 결국 삶의 부산물입니다. 삶이 단정하면 돈도 단정해집니다. 삶이 어수선하면 돈도 어수선해집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주기 전에 하루를 멈춘다. 이 한 가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예상보다 훨씬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고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기준을 남기려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으로 승부가 난다고요. 그리고 습관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기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기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단단히 세워두시면 돈의 흐름이든 마음의 흐름이든 적어도 새는 구멍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에게 주면 안 되는 물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주고 무엇을 지킬지를 결정하는 힘이 노후의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다시 벌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경계가 느슨해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노후의 지혜는 더 벌기가 아니라 더 잘 지키기에 있습니다. 지키는 힘이 생기면 그때 나눔도 더 아름다워집니다. 나눔은 풍요에서 나와야 복이 됩니다. 불안에서 나온 나눔은 후회를 남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5개의 문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어떤 물건을 앞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몸에 닿는 것은 새 것으로만 주고받는다. 속옷처럼 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위생의 문제를 넘어 경계의 문제입니다. 둘째, 깨진 것과 망가진 것은 나누지 말고 정리한다. 깨진 그릇, 고장난 물건은 불편을 옮길 뿐입니다. 셋째, 먹고 사는 뿌리와 연결된 것은 쉽게 넘기지 않는다. 밥그릇, 쌀통, 밥솥처럼 생활의 생존 리듬을 담은 것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집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먼저 내 집에서 새롭게 한다. 소금처럼 단순한 것부터 정리하면 마음의 경계가 세워집니다. 다섯째, 성취와 휴식이 담긴 것은 선물 대신 지원으로 바꾼다. 지갑, 가방, 금고, 매트리스, 가구 같은 것은 새 것으로 주거나 새 것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삶은 늘 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쩔 수 없이 나눠야 하는 상황을 위한 3가지 안전장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는 교환입니다. 반드시 주고받음을 만드십시오. 소액이라도 좋고 작은 선물이라도 좋고 도움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가 오가는 구조입니다. 공짜로 주는 순간 생기는 허전함을 막아주는 것이 교환입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 하루의 멈춤입니다. 오늘 당장 주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십시오. 그 하루가 판단을 맑게 합니다. 노후에는 맑은 판단이 곧 돈입니다. 세 번째 안전장치는 정돈입니다. 닦고 말리고 햇볕을 쐬고 포장하십시오. 이 과정이 물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경계를 위한 것입니다. 경계가 세워지면은 후회가 줄어듭니다. 후회가 줄면 관계도 안정됩니다.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건을 주면 운이 나간다는 말만 기억합니다. 저는 그 말이 절반만 맞다고 봅니다. 운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운이 나가게 만드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물건을 쉽게 넘기는 습관, 부탁을 거절 못하는 습관, 정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삶을 희생하는 습관, 이런 습관이 쌓이면 삶의 중심이 약해집니다. 중심이 약해지면 돈도 약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중심을 세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집안에서 가장 작은 구석을 정리하십시오. 현관, 부엌, 침대 옆, 이 3곳만 정리해도
마음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둘째, 말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저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을 봤습니다. 그들은 불평을 줄이고 단정한 말을 늘렸습니다. 말이 단정하면 마음이 단정해지고 마음이 단정하면 지출이 단정해집니다. 셋째, 만나는 사람을 정돈하십시오. 희망을 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기운을 빼앗는 관계는 멀어지십시오. 이것이 인복이고 인복이 결국 재복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평생 교육자로 살면서 느낀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큰 돈을 잃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구멍을 방치해서 무너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기는 순간들이 쌓여 어느 날 큰 불안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기준을 세우십시오. 제가 드리는 가장 쉬운 기준은 이것입니다. 주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본다. 이 물건은 내 삶의 뿌리인가? 이 물건은 내 몸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물건은 깨져 있거나 죽어 있지 않은가? 이 물건은 내 성취와 휴식의 자리였는가? 이 네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면 그냥 주지 마십시오. 새 것으로 바꾸거나 지원으로 바꾸거나 교환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풍요는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풍요를 완성하는 것은 지키는 품격이다. 아끼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키는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품격은 거절할 줄 아는 힘이고 정리할 줄 아는 힘이고 주고받음의 균형을 세울 줄 아는 힘입니다. 그 힘이 노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것 하나만 결심하십시오. 이번 주 안에 죽은 것 하나를 정리한다. 혹은 오늘은 누구에게도 충동적으로 주지 않는다. 혹은 현관을 비우고 소금을 새로 갈아둔다. 이런 작은 실천이 시작되면 삶은 생각보다 빨리 단정해집니다. 단정해진 삶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돈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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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생깁니다.